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한국 근대 수학사에서 오늘은 일부 수학사 중에서 1장 동아시아의 수학사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만남, 1장 2절 조선에 수입된 서양 수학 서적의 유입 경로 등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동아시아의 수학자들이죠. 수학자들에 관련된 동아시아의 수학에 관련된 그런 우표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이런 우표 속의 수학에 대해서 2002년 한승이란 출판사에서 그 세계에 있는 그런 우표들 중에서 또 수학자들을 다룬 내용들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히려 북한은 수학과 관련된 우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수학과 관련된 우표가 별로 많지 않아. 두세 개밖에 안 돼. 북한은 최소한 우리보다 2배, 3배 이상 더 많아요. 자, 먼저 서문으로. 오래전부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연과학이 꾸준히 발달하였고 수학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생활 속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찾아내고 그 수학적인 개념을 또 도구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답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양 수학사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계 수학사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양 수학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요. 되게 고대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한 수학을 좀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수학을 좀 다루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유럽에서는 암흑 시대인 중세 시대에 수학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지만 어떤 그런 자취가 있었다. 그러고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유럽 중심으로 수학사를 쓰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온 내용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서양의 수학사학자들이 세계 수학사를 쓰면 그러면 서양 수학사 중심으로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썼는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책 안에 되게 동양 수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수학은 그리스 수학에 뿌리를 두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우리가 쓰는 수학의 발전에 동양의 수학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현재 우리가 쓰는 수학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 수학사를 쓴다 하고 자기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써 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수학사 책들은 그런 서양의 수학사 책, 영어로 써 있는 책들을 되게 보고 그거를 번역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세계 수학사를 서술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온 수학사 책에서는 동양 수학이라든지 특히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은 대부분 17, 18세기경 유럽에서 다듬어진 수학으로 지금까지 배운 수학 내용 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아시아 수학이 자리 잡을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또 우리 동아시아의 그 인재들은 수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정말로 기여를 한 것이 없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실제 근세까지도 서양보다는 동아시아의 수학이 훨씬 수준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학 또한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수학사학자들은 조선 산학이 없었다면 중국 수학의 부활도 또 일본 수학의 창조도 없었을 것이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중국 수학의 맥을 잘 이어간 것도 한국이고 일본의 산서를 전해주어서 일본 수학 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 양위삼법 경주본인데 이게 원본입니다. 이 원본에 보이십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만든 책을 한국에서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다시 만들어서 경주에서 세종시대에 200권을 만들어서 그 한국에서 널리 쓰던 책인데 그 후에 중국에서는 이 책이 없어져서 이 책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이 중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없던 책이 양의삼법이 일본에 있는 걸 알고 쭉 읽어보니까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그 전통 수학들이 전수된 그런 과정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행히 그 책이 그 후에 한국에도 그 원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근에. 그리고 그것이, 검증돼서 2012년, 보물 1755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역사의 한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파국이론, 카타스트로피 이론의 대가인 지만 교수는 동아시아의 구교현 정리 증명은 이게 이제 요걸 고라 그러고 요걸 구라 그러고 요걸 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이 변들 사이의 관계식이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 구교현 정리의 증명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라고 극찬한 이런 방법도 동아시아에서 고안한 것입니다. 또 가우스가 태어나기 적어도 1500년 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가우스 소곱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서양과 같이 X, Y, 알파, 베타와 같은 그런 알파벳을 사용해서 수학을 다루진 않았지만, 한자를 이용해서 그런 다항식과 또는 다항 방정식을 다루는 그런 천원수이라는 방법이 13세기에 완성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어 왔고, 파스칼이 태어나기 적어도 400년 전에 이미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유럽의 루핀이나 호너보다 적어도 500년 앞서서 다항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이 증승 개방법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그 후 중국에서 수학이 쇠퇴기에 접어든 조선의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우리 고유의 수학이 발전해서 중국 수학을 능가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런 그 후에 발간된 수학 책들이 산학책들, 조선시대 산학책들이 1985년 한국과학사학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쭉 묶어서 한국과학기술사 자료 대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학편, 그 조선산학의 주요한 산학책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원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접할 수가 없어서 조선산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인본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서 볼 수 있음으로써 그때부터 조선산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또 여기에 대개에 실린 조선산학책 외에도 다른 산학책들이 많이 있으며, 또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더 오래된 그런 조선의 산학서들이 앞으로도 더 발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책에서 한국 수학사 중 현재 우리가 배우고 또 사용하고 연구하는 수학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근대 수학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도입되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산학책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은 아직도 한국 수학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 더 오래된 묵사집 3법 이전의 수학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화기 전통 산학에서 근대 수학으로 중심이 변해가는 시기에 그 변화의 중심에서 누가 어떤 업적을 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또 식민지가 된 후에 한국의 수학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 교육 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번 학기에 찾으려고 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쓰는 수학의 역사인 한국 근대 수학사와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국 수학의 21세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강의 노트를 만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자료들이 활용됐으며 여러분들의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개 논문에서 검증된 내용들과 그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유추된 그런 내용들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참고 문헌들이 저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할 때 자문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동아시아 수학사의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인류 역사에서 수학적 활동을 사람들이 수학적 활동을 하였다는 기록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같이 이 고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기록에는 다 수학적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 황하 지역에 나온 기록들을 근거로 수학적인 그 기록들을 근거로 중국 수학 5,000년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책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학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기후에 디펜드 되게 되고 따라서 역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확한 역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수치 계산이 필요했고 또 그를 위해서 천문학책과 수학책들이 오래전부터 집필되어 왔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수학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서양 수학이 전해지기 전까지 전통 수학은 그때 우리는 산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대수학 분야는 오랜 기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 장가산에서 발굴된 산수서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연립방정식의 해법 및 양수와 음수의 계산법인 정부수를 개발했고 700년 전에 이미 임의의 고차방정식의 근사해법인 증승개방법을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기하 문제를 풀 때도 대수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 예는 3세기경에 해도산경에서 일련의 기하학적 명제를 대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이 유럽으로 전파돼서 1220년에 처음으로 이 유럽에 적용된 기록이 피사의 상인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책인 기하학 연습에서 삼각형의 면적에 관한 기하학적 문제를 푸는데 대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대수적인 기법이 활용되지 않았는데 기하 문제를 풀 때 피보나치가 동아시아의 수학적인 기법을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이런 것이 동양 수학에서 대수적인 방법을 다룬 예들인데요. 이 많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수학의 전반적인 수준은 서양보다 최소한 100년 이상, 10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동양 수학의 수준이 서양 수학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이 현실 문제만 다루고 이 수학의 수학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연구에 무관심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서양은 이 이슬람 교도들의 살아있는 제국이 복원해준 유클리드 기하의 전통에 아시아와 또 아라비아의 선진 수학 지식을 수입해서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기하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16세기서부터, 이 오랜 기간 후에, 16세기서부터 이를, 현재 해석기하학으로 발전시킨 셈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옛날 지도 모습이고, 이게 이제 동양 수학의 옛날 기록입니다. 옛날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는 또 다, 이제 이미 오래 몇천 년 동안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없어졌죠. 남은 것들은 이 대나무 가지에 이 붓글씨를 써서,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놨던 것이 무덤 같은 데 남아있다가 이제 발굴하면서 그 수학적 기록이 남은 것들이 글로 쓰여진 것들이 발굴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이태리의 피사에 있는 에서의 그 학회에 갔을 때 우연히 그 호텔 근처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왜 피보나치라고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되어 있나 했더니 바로 그 건너편이 피보나치의 생가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이름이 피보나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에서 옛날에 13세기의 동아시아의 대수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것은 이 고차 당시의 표기법인 사원술과 천원술에서 이것을 산때에 의한 수학, 식의 표현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이때 우리가 계산 도구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아시아에서 활용했던 것이 산대입니다. 막대기. 이 산대로 하는 계산을 이해하는 것이 당시에 계산 위주의 동아시아 전통 수학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이 이제 전수돼서 일본에서도 백제 수학이 일본으로 전해질 때 수학생과 함께 이 산대도 전해졌는데, 이 산대는 산학이 체계화되는 고대로부터 비교적 근래까지 사용되었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 일본에서는 주산이 보급되면서 이 산대가 일찍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산학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으로 조선 말기까지도 이 산대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는 막대기들입니다. 이 막대기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죽간입니다. 대나무 책입니다. 대나무들을 잘라서 쭉 이어갖고 끈으로 묶어서 이제 글자를 썼던 것입니다. 이 산대에도 굉장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를 쭉 써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척척 익숙해지면은 계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쓰고 지우고 해가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계산도 옛날 기술자들, 이 중인 산학자들은 이 산대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보통 이 동아시아의 수학은 이제 중국을 이제 중산이라고 하면 한국을 동산,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하는 수학을 동산이라고 했고, 일본을 화산, 일본 말로는 와산이라고 구분해서 중국 수학과 한국의 수학, 그리고 일본 수학을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산학을. 자, 보통 이제 그 오랜 시기, 우리 조선 이전의 한국 수학은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국 수학에 대해서는 지금 고전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는 김용훈 선생님의 한국 수학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우리 책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고 간단하게 조선 전기의 수학과 서양 수학이 만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의 전통 수학이 현재 우리가 배워서 사용하고 또 연구하는 근대수로 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지도죠. 이게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컬럼버스가 동쪽으로 항해하면 중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지도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 아시아를 만나서 그리고 인도를 만나고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를 통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아메리카가 없죠. 아메리카가 있다는 걸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동아시아의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만남. 먼저 동아시아의 4대 발명품, 그러면 우리가 종이, 체륜이 발견 종이, 또 금속활자, 우리나라가 발견한 금속활자, 그 다음에 나침판, 이게 방향을 잡지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동쪽 나침반. 그리고 창에 화약통을 매단 무기인 비화창, 화약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진 동양의
동아시아의 4대 발명품입니다. 어쨌든 오래전부터 세계의 각 민족들은 나름대로 물건을 세는 법을 창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더하고 빼고 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곱셈과 나눗셈은 쉽지 않아서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아바쿠스라는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바쿠스라는 도구인데, 이 아바쿠스는 그 2세기에 한나라 사람인 서학이 쓴 수술기유란 책을 찾아보면 이 아바쿠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틀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 전파돼서 동양의 주판, 이런 주판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거꾸로 또 지중해에서 아시아로 전해진 이 계산 도구인 아바쿠스와는 달리 반대로 6세기경에는 인도의 영을 사용해 자릿수를 활용한 위치잡기 기수법과 필산법이 이 손으로 쓰면서 계산하는 필산법이 이 동방에서 실크로드를 통하여 아라비아를 거쳐서 서양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하여 낙타와 함께 동양과 서양을 왕래한 상인들이 수학에서도 동서양의 중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수학과 함께 인도와 동아시아의 수학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서양 근대 수학이 발전하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자, 이때 보시다시피 이 곱셈 뺄셈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하나, 둘, 세는 거에서 이 뭉탱이를 가지고 알고리스믹하게 가는 것이니까요. 이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 당시에 오래전이죠. 이 당시에 덧셈 뺄셈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럼 어디 갈 필요 없다. 아무 데나 가서 공부했다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곱셈, 나눗셈을 배우려면은 이태리에 가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이태리에 유학을 가야지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위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6세기까지는 유럽보다도 기원 후 16세기 1700년까지는 유럽보다도 높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동아시아의 과학이 유럽의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동아시아의 4대 발명품인 종이, 화약, 인쇄술, 또 나침파는 물론 자기약, 연금술, 관찰 천문학, 또 우주론, 또 시간을 측정하는 측정장치의 발전, 이런 면에서 다 아시아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전달됐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은 잦은 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동아시아의 과학을 당시에 꽃피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1644년까지도 수학, 물리학, 천문학 수준에서는 동아시아와 서양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서로 대등하게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동아시아가 더 잘하고 어느 부분은 유럽이 더 잘하고, 그것이 1644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이 서로 좀 관점이 다르고 중점이 다른 것이지 나름대로 둘 다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이 과학기술에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그 1644년 이후로 가기 전에 그 이전 시대로 가봅시다. 서양 근대수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세에 이르러서 오히려 서양 수학은 맥이 끊기고 오히려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슬람 세계의 수학은 9세기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실제로 6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유럽은 암흑시대에 접어들었고 연이은 전쟁과 또 전반적으로 문화의 침체가 이어졌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그리스 수학의 중요한 부분은 아라비아로 전해져서 인류가 유클리드와 같은 세계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을 아라비아가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이슬람 제국은 미술과 건축을 물론 의학, 천문학, 항해술, 수학에서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다양한 문화들을 당시에
받아들여서 흡수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아라비아에 모였고 그것이 하나로 묶이고 다듬어져서 문명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우리는 대개 동양과 서양만 생각했지 이 중동이 한때 세계의 문화를 리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특히 수학에서도 우리가 아라비아 수학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 이유는 우리 것도 잘 몰랐고 우리가 되게 서양 수학책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 수학의 책을 보다 보면 아라비아 수학을 훨씬 우리 동양 수학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수학에 두는 비중에 대해서는 아주 작지만 근데 그 이유가 아랍 수학은 자기들이 유클리드 수학을 이어서 현대 수학을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라비아 수학은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수학에 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유클리드의 원론으로 대표되는 이 논증 기하는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문명을 그 수학적인 지식을 이어갈 그런 그 민족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도. 유클리드 기하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유럽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600년간 학문 세계에서 유클리드 기하는 그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라비아 수학자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아라비아가 아시아로부터 이쪽은 거의 러시아까지 연결돼 있죠. 이 중동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이 포르투갈, 스페인 쪽까지 다, 그리고 터키 이쪽까지를 다 점령하면서 거의 이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가 최정상에 옵니다. 문화적으로도 물론이고. 이러면서 이 유클리드 기하를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다 공부합니다. 아라비아 수학자들은 서구에 퍼져 있는 모든 기하자를 수집해서 이 원론을, 유클리드의 원론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공부해서 입체 기하에 관한 14권과 또 15권은 이 15세기의 아라비아 수학자들이 새로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서 보태서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13권이 아니라 15권의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업적으로 만약 아라비아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클리드 원론은 영원히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문명은, 유럽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굉장히 발전이 늦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마미야 왕조의 이슬람 제국이 점령하던 땅들입니다. 아랍 쪽과 이슬람 교도들은 서기 661년부터 100년에 걸쳐서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까지 동서양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때를 이슬람 제국 또는 사라진 제국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슬람 제국은 바그다드와 이 코르도바를 각각 수도로 하는 두 개의 왕국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동서 무역을 독점하는 세계 상업의 중추이며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번영합니다. 당시 아라비아의 수학자들은 인도의 대수학과 그리스의 기하학을 동시에 연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서양의 수학을 모두 어우른 아랍의 수학이 11세기에 이르러서야 번역서를 통해서 서양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럽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수학의 뿌리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사의 피보나치는 로마 숫자를 대신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서양에 소개하게 됩니다. 로마 숫자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죠. 아라비아 숫자는 훨씬 편리하게 되죠. 그 숫자까지도 유럽에 소개하게 되면서 유럽은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3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세 암흑기 속에서 이 기독교에 의한 정신적인 속박을 받으면서 실제 이런 수학적인 변화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게 비로소 13세기에 십자군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이 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딴 세계들이 자기네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더 잘 살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문화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비로소 노력하게 돼요.
문화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유럽의 문화가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군 시대를 거치면서 이 경제력이 이제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어떤 경제력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3대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십자군 수송에 활용되면서 동시에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이 군인들을 태워서 동아시아 이 중동에 데려다 주고 올 때에는 동아시아로 또 인도로부터 온 그런 그 물자들을 싣고 와서 유럽에 팔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3대 항구 도시들이 이 해운 도시들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십자군 원적을 통해서 이제 서양은 동양의 과학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고 이탈리아의 3대 해운 도시들은 사실은 올해 그 전까지는 이 사라진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앞마당이었는데 지중해가.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는 지중해를 이 아랍 민족들이 다 이슬람 제국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네가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고 통상세를 내면서 허가를 받아서 무역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수익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고립되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전쟁이 쉽지 않죠. 당연히 여기는 강대국이고 여기는 약소국이니까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고 오랜 시간 전쟁이 이뤄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쪽은 지금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벗어나서 지중해를 벗어나서 이 대항해 시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열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지중해 유럽인들이 이 지중해를 아랍인들한테 뺏기고 나서 새로운 무역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미지의 땅으로 항로 개척을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00년에 걸친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때 선봉에 나선 것이 이제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런 큰 세상을 보게 되는 변화가 그동안 종교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이 변화에 대한 인식을 주게 됐고 그리고 또 인쇄술이 수입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들이 이제 널리 펴지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이 캐솔릭 그러니까 구교의 신부들이 독점했던 지식을 일반인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주도하게 돼서 이제 신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또 개신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모든 그런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견문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기에 이제 수학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가 이 종교개혁을 또 르네상스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계산법은 아바쿠스를 이용한 불편한 방법이었는데 그전에는 이 피사의 상인인 피보나치는 아라비아의 명저인 이 알게브르 왈 무카발라라는 책을 이해해서 그 책을 이해해서 자신의 책을 씁니다. 자신의 필산법을 계산판에 대한 책, 삼반서 리버 아바치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것이 인도 아라비아의 필산법을 이제 유럽에 소개하는 셈이 됩니다. 이탈리아에 소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인들이 이 편리한 이 필산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필산파들과 산반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서는 결국은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의 수학자들은 16세까지는 실제로 이런 그 계산에도 편리한 방법, 동양 수학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유클리드 수학들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전에는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책들이 아랍말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유클리드 기하를 아랍인들이 발굴했으니까. 그것이 다시 그리스 말로 이태리 말로 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유럽의 말로 번역이 되면서 점점 퍼지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우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수학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되고 그것이 200년, 300년을 거치면서 그 서양 수학의 그 미적분학을 결국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그런 그 과학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 무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그 제국주의가 가능해지게 돼서 이제 식민지 정략들이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동아시아에 돼 있지 않았고 옛날에 우리가 화려했던 과거에 도취돼서 그래서 그냥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식민지의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조선에 수입된 서양 수학 서적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